안녕하세요. 제 글에는 잠재적인 쓸데없는 반복이 보입니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때 소개팅을 통해 현재의 남편을 만났어요. 약 2년 동안 평범한 연애를 한 후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매우 상냥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집살이는 전혀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식사를 함께 하러 갈 때 식당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둘 다 말이 통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데 그럴 때면 저가 먼저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께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남편도 그 행동이 잘 닮았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결혼을 약속할 때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나 시댁가족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기보다는 성격을 주로 보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순하고 다정한 모습이 유전이나 싶었고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만났어요. 제가 29세이고 남편은 33세인데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현금 자산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도 어렵지 않게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희영아, 너희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었더니 글쎄, 그냥 작게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린 그래도 상관없어. 요새 그렇게들 많이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거봐요. 여보, 내가 얘 이럴 줄 알았어. 요새 오피스텔이 관리비만 비싸고 얼마나 부실 공사가 많아서 말이 많은 줄 알아? 신혼집을 사는 것이 물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오피스텔을 찾으면 하나쯤은 우리와 엄마 둘이 사는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나 신혼집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신혼집은 우리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게 둬. 하지만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 형민 씨한테 너무 죄송해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할 게 많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하려던 걸 우리가 도와줄게. 내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벌이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럴 것 같아서 집만 신경 써주세요. 다른 부분에는 손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연아야, 나중에 너희들 자식들도 엄마에게 괜히 바뀐 마음을 들지 않도록 부탁해. 부모님들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야기하면서 집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매우 컸고 예비 신랑에게도 빨리 알렸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오피스텔 안 구해도 돼. 엄마가 해준대. 아니, 그러실 필요 없는데. 우리 신혼집을 작게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 아니었어. 나도 우리 엄마에게는 그렇게 말씀했지. 근데 별 말씀 없으시더라도 대충 지사서 결로도 많이 생기고 관리비만 비싸다고. 차라리 집을 해줄 테니까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말이야. 희영아, 내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집은 내가 꼭 키우고 싶었는데 장모님과 장인분에게 면목이 없네.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부모님도 있는 쪽이 해오면 되는 거지. 남녀 구분해봐야 피곤하기만 하다고 하셨어. 당신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고 승진을 잘해서 그게 끝이야. 서로가 각자 알아서 밥벌이를 잘하면 돼. 그래도 너무 감사해야 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럼 우리 가구들은 그래도 내가 잘 찾아보고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차근차근 채울게. 그게 끝이야. 난 좋아.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도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손 안 벌리고 잘 키운다면 괜찮아. 결코 안 봐주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미리미리 시터를 구할 돈을 모아야 해. 그래도 잘 안 됐어? 정말 잘 됐다. 장모님과 장인분들께 면목도 없고 정말 감사해.
신혼집을 자가로 시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할게. 아이가 생겨도 장모님께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해보자.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 되길 바라며. 신혼집을 찾지 못한 남편은 우리와 함께부터 시작해야 해. 집에서 하는 시간을 항상 감사하며 그날 눈시울까지 불 켰다. 결혼하기 전부터 하고 나서까지 남편은 제 부모님께 참 잘 해주었어요. 제게도 영원히 잘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비교적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소란 없이 순탄한 결혼을 했어요. 순하고 타고난 지지자가 없던 남편으로서 신혼 초에는 승진도 하고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도록 승진 소식도 없었고 회사 업무는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남편 자신에 대한 자존심만 유지된다면 내 마음으로 항상 위로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승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재산도 둘 뿐인데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 돈만 벌어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잘 되어야 양모님들께도 효도할 수 있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빨리 좀 더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도 나아질 텐데 자꾸 밀리는 것 같아. 아이야, 천천히 가지면 돼. 괜히 생기지 않은 아이 때문에 벌써 승진하려고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다녀. 알았지? 제가 아무리 남편을 다독여줘도 남편도 혼자 속이 많이 상한 적이 있죠. 피곤해 죽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괜히 저도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위로해도 본인이 승진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니까 저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속상하고 있어. 답답하더라도 어느 날 남편의 동창 부부 모임이 예정되어 같이 가게 되었어요. 형아, 내 고등학교 동창 기억나요? 효섭이 몇 달 전에 결혼했잖아. 아, 당연하지. 요번 결혼식에도 다녀왔잖아요. 야외에서 시를 올렸던 그 친구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맞아. 그 녀석이 이번에 집들이 한다고 해서 동창 친구들을 다 불러서 와이프도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 당신 시간 되면 같이 가실래요? 약속이 주말이면 저야 당연히 갈 수 있죠. 집들이라면 선물로 줄 건 없느냐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곤 없어요. 둘 다 술을 마시는 편인데 위스키 한 병 사서 갈까 하는데 저희가 적당한 걸로 그냥 살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제 선택에 따라서 가기로 했으니 당신은 그냥 함께 가면 돼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어요. 주말 저녁에 신랑의 친구가 신혼집에 초대하였다. 한참 동안 식사를 하고 선물로 받은 위스키를 따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과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우리 아내들은 따로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고 남편들은 바닥에 펴놓은 상주 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형민아. 아, 넌 짜식아. 남자가 되어서 말이야?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딱히 없는데 마누라 하나는 잘 만났다. 신혼집 자가로 시작하니까 기분이 어떠냐? 남편이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시무룩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김효석. 너는 밥 잘 먹고 무슨 헛소리야? 그게 뭐야? 그를 지나친 욕설이 아닌가, 자식아. 운증스럽다. 아이야, 형민아, 너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드나? 우려되는데 말야, 그동안 욕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그래, 취했다고 해야겠어. 형민아, 집안이 좋고 능력 있는 아내에게 의지하며 사니까 괜찮나. 친구의 장난이 아닌 장난은 이제 자존심까지 상하게 만들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남편의 눈길까지 나도 마음이 좀 찔리네. 매섭다. 그렇지만
웃으면서 미워하며 넘기는 남편을 보면 불쾌함이 더해지고 말겠지. 효섭 씨, 제가 듣기로는 당신의 가정이 좋다고 하던데 그 소문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인가요? 남편의 자존심을 올려주려고 형민 씨보다 더 많은 돈을 쓴 적이 있어요. 능력 면에서 형민 씨가 뛰어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살짝이라도 향상시키려고 정리해주는 중이에요. 은근슬쩍 남편의 길을 세워주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영희에 대한 생각을 깊이 곰곰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혼집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혼 후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공동명의로 바꾸면 생각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직장 동료인 교사 남편이 마침 세무사람이라서 공동명의에 대해 물어볼 기회도 있었고 자세히 알려주셨죠. 양도소득세 절감이 되고 종합소득세도 절감되며 종부세도 절감되고 상속세 부담이 감소된다고요. 알아보니 이 방법으로 명의를 반씩 나눠준다면 제게도 이익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명의를 반으로 나눠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풍부하게 받아내며 살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상속세를 분명하게 아끼고 있어. 아내에겐 남편이 매우 기뻐할 것 같아. 처음에는 놀람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놀람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 그냥 상의한 뒤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함께 하도록 해야겠어. 어차피 공동으로 변경하려다 보니 필요 서류 몇 개가 부족한 걸 조금 빼서 이야기해주면 되겠지. 그래도 남편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야.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 같아. 남편에게 놀람을 주려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많은데도 한번 해보고 결심한 뒤에 해야겠어. 생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화를 짜서 놀랐어요. 뭐 갑자기 이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 아니야, 여보. 그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이면 엄연히 당신의 재산인데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 왜 갑자기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괜찮아, 여보. 나 사실 그날 동창들 모여있는 집들이에서 효섭 씨가 하는 말을 그때 다 들었어. 난 당신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니까 못 참겠더라. 그까짓 게 뭐라고 당신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다 속상했다고. 아이 그 자식 취면 원래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막 하잖아. 그날도 아마 취해서 그랬을 거야? 지금 물어보면 기억도 못할걸. 그리고 나는 장인은 별로 면목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공동명의에 대해 좀 알아보다가 나의 직장 동료 선생님 남편이 세무사에게 여쭤봤거든. 근데 바꾸면 좋은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난 일부러 공동명의로 해주고 있대. 거듭하면 당신에게 좋은 거고 나에게도 좋은 게 많아. 그럼 당신이 굳이 우리 아빠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도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분명히 장인의 재산이자 다아이. 그렇긴 한데 내가 알아본 정보들이 있어. 당신도 이거 들으면 분명히 이해할 거야. 만약 못 믿겠으면 직접 세무소에 전화해서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봐. 그러면 당신도 납득할 걸. 일단 내가 내일 한번 알아볼게. 알아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어차피 당신이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좋은 쪽으로만 설명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스스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다는 눈치를 살짝 주더군요. 결국 본인도 알아보시고 생각해보니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넌 지시 와서 물어보더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알아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냥 나를 설득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해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알아본 후에 말을 꺼내길래 이때다 싶어서 신나게 알아온 공동명의의 장점을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왜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좋은 건지 아주 열정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향하는 쪽에 손을 치던 남편은 제 설명을 끝까지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이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점이 많네. 좋은 점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사냥하기도 애매해졌는데. 그치, 그러니까 나도 물론 처음에는 당신의 귀를 죽게 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맘먹고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게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돼. 부모님에게는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고 장모님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야. 아이야, 당신도 설득됐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이렇게 잘 골라서 결정한 것이라면 믿고 따를 거야. 나는 장녀아. 늘 내가 하는 선택은 믿고 따라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맞지? 그래도 고마워. 사실은 그날 조금 속상했어요. 당신한테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티가 났나 봐요. 나 걱정하고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짜 누가 보면 내가 당신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도 했을 수는 줄 알았어요. 공동명의 해준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열심히 설득하고 매달려야 하는지 원 몰라요. 뭐야, 설마 또 울어? 남편은 또 눈과 코가 벌어져서는 눈 뜨고 졌어요. 순수하고 순둥한 사람 그 자체였죠. 그렇게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죠. 하필 그때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져서 바람에 남편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바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실행하지는 못했고 남편이 틈날 때마다 서류에 제게 도와주셨어요.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고 다음 날에는 남편에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자기야, 오늘 명의 변경 신청했어. 아시는 분이라 2에서 3일 안에 처리해 주실 거야. 이 직장 동료도 톡톡히 본다며 그지 여부를 정말 고마워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약속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우리 집은 당신이랑 내 반반 명의야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서류도 보여주었고 남편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는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마치 기다리는 손님이 있는 것처럼이었죠. 집 현관문을 헐레벌떡 열어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희영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 요즘 잘 지냈어? 아, 우리가 너무 일찍 나보다 오늘 중요한 날이라 서둘렀어. 아니, 토요일 아침부터 어쩌고 있어? 아이고, 우리 형민이가 말 안 해줬어. 우리 오늘부터 한 집안 식구가 될 건데 서프라이즈야. 우리 오늘부터 키랑 같이 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사시던 집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넷이 함께 살겠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엄마 집이 완전 구옥이라고. 자기도 가봐서 알지만 엄청 옛집이라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누나도 자취하는데 회사은 저 원룸에서. 치안도 좀 안 좋고 방도 너무 좁아서 내가 보니까 다 같이 살면 복작복작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공동명의로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사를 하러 왔다는 상황, 남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고 들기 좋게 절에 흔들흔들 머리를 돌리며 이야기하더라고요. 희한해, 덕분에 나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네. 이젠 아들 집이잖아. 함께 잘 지내자고 하네. 아, 그리고 짐은 한 20분 후쯤에 도착해서 옮길 거니까 좀 도와줘. 짐을 많이 안 가지고 왔으니 아이한테 아침도 못 먹였으니 밥 좀 챙겨줄래? 아,
그리고 나드나드 나올래? 회식을 해서 피곤한데 해장도 못했으니. 집에 황태가 있으면 북어국 좀 끓여주라고. 시어머니의 당당함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도 한 번에 술을 더 마셨고, 여보,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거야? 나를 제외한 3명만 남았네요. 이야기하고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아니야. 내가 말 안 한 것 같아. 나도 바빠서 깜빡했나 봐에 당신이 반대한다길래 나도 이해하고 집에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자고 했어. 왜 이래? 그러면 안 되냐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질문이야? 당연히 나랑도 미리 상의를 하고 해야 했던 문제잖아. 반반이 아니라 같이 사는 집이니까. 얘야, 희영아. 아, 지혜하는 말인데. 너는 집에 가진 것도 많은 애가 왜 없이 자라 애처럼 그렇게 구질구질 계산적으로 살고 그러냐? 아니, 맞춰주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당신이 동명이 해준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이사 준비한 거야? 맞아. 근데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명의는 이미 공동이랍니다. 아이 뭐 안 입고 오면 이혼이라도? 할래 자르는 두둑히 챙겨주던 남편은 이제 완전히 자기 집이라 생각하는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쓰레기 같은 면모를 보여줬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당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을 부딪혀 살았다니 닭살이 돋았어요. 아유, 싸우는 건 좀 나중에 해라. 우리 배고프다니까. 근데 밖에 누가 왔나 본데? 이사짐 센터 같은데? 아유, 빨리도 왔네. 예, 들어오세요.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리고 인터폰에 이사짐 센터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기들이 이사짐 센터 직원들인 줄 알고 흔쾌히 문을 열어주더라고. 어라, 못 보시던 분들 같은데 빨리 오셨네요. 저희 집은 밑에 있나요? 이사짐 센터 주거는 무슨 말인지 못할까요?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렇게 쉬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사모님, 짐은 어떤 거 써드리면 될까요? 이사센터 직원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웃으면서 직원분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일단 안방에는 짐부터 싸주세요. 침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랑 그리고 저기 드레스룸에 있는 옷들 먼저요. 희영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사라니. 너 어디 나가냐? 아니, 갑자기 왜 너 혼자 이사 나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짐 센터로 언제 부르셨어? 놀란 눈을 한 남편이 꾸이꾸이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트리며 깔깔댔죠. 가방에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와 부동산 서류를 던지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모를 줄 알았어. 공동명의 해준다고. 이 집이 내 집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어디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한마디도 상의 없이 진행해. 나는 이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공동명의는 뭐 어떤 일이야. 한 번도 내 집이었던 적 없어서 위자료는 꿈도 꿀 수 없으니까 너랑은 다시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너들끼리 알아서 같이 살아봐. 내 집 진짜로 팔았어. 3일 뒤에 들어올 거니까. 그 안에 너희들도 새 집 구해야 할 거야. 여전히 제 명의로 된 서류와 이제는 팔아버린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던져줬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이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민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온니야, 명의는 어떻게 됐는데? 야, 김민, 너 집 공동명의가 바뀌었다고 하진 않았어. 서류 확인했다며? 근데 공동명의를 어떻게 할 건데? 마음대로 혼자 폐지일 수 있어? 쟤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갑자기 자기들 집인 줄 알았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고도 현실을 부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형아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분명히 우리 이름이 둘려있는 서류를 보여줬잖아.
근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혼자 팔아서 이 집을 월세로 해줬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왜 뭐 때문에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봐. 그래, 처음에는 몰랐지? 내가 이제 명의 반반씩하고 뒤에서 무슨 구린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말이야. 너한테 보여줬던 그 공동명의 서류 그냥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지금 나를 상대로 사기쳤다는 거야? 사기는 너들이 먼저 쳤지. 당신 친구. 효섭 씨까지 끌어들였다가 일부러 동창 모임에서 내 자존심 살살 긁으라고 말이야.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내 핸드폰 디자인의 핸드폰. 그게 중요하니 됐고. 오히려 지금 내가 민사소송 걸고 싶은 심정이야. 입구에 보니까 진짜 한번 소송 걸어볼까 싶네. 민사소송이라 이혼소송 둘 다 당하고 싶으면 계속 빽빽대던가 아니면 얌전히 도장 찍고 꺼지던가. 난 너한테 줄 거 단 한 푼도 없으니까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왔죠. 사실은 정말로 공동명의 서류를 제출할 뻔했어요. 딱 제출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였죠. 그날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신나게 놀고 들어왔나 보다 했어요. 아이고, 자기야.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응,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봐.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 옷을 갈아입고 자야지. 할 거 아니야. 아, 일어나 봐. 시계도 풀고 해야지. 남편은 그냥 잠자리에서 거의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스마트워치도 팔목에서 빼주었죠. 핸드폰이랑 같이 충전시켜주려고 가져가는데 그때 마침 친구한테 카톡이 띠링하고 도착했어요. 자연스럽게 메시지 내용이 보여서 눌러봤는데 효섭, 쉬었어요. 집 생기면 한턱 쏘아. 내가 한몫한 거 알지?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톡을 보고는 단순히 친구들한테 이제 씻는 집이 공동명의로 된다고 자랑이라도 했나 보네. 기분 좋아서 한잔 했구나. 그렇게 속 하나도 안 상하고 괜찮은 척하더니 사실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귀여워서 살짝 찢겨지는 느낌도 들었죠.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궁금하던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든 귀엽다는 생각에 약간 살짝 보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남편은 잘 안 쓰시는 편이라 태블릿을 내게 오래전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태블릿은 남편의 카카오톡이 연동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쓱 효섭 씨와 나의 톡방을 들어가서 내용을 훑어봤는데 그 순간 완전히 황당해졌어요. 내가 집안이 좋고 성격도 위에서 덥석 질리기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던 부모님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짠짜가 바로 나랑 결혼하게 되면 공동명의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파람 좀 잡아줄까? 너 집도 없고 무시 좀 받아봤자 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어때?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 앞에서 남편이 분명히 무시를 당하면 자신도 생각을 고쳐야겠어. 이런 상황에 진짜로 영향을 받잖아. 내가 자꾸 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나 누나,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싶어. 몇 년째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내 마누라는 남자 체면을 세우려 하지도 않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 반푼이 아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들이 이런저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도와줘야 해. 반이면 평생 모를 거야. 내가 이번에 집들이 하는 건데 그때 너희들을 꼭 데려와. 그러면 맞지? 우리 곧 집들이가 있는데. 근데 그날 우리끼리만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희들도 각자 와이프를 데리고 와. 귀찮긴 하지만 친구네 집에만 가야 집이 생길 수 있다면 한번 그 귀찮음을 감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부부 동반이라니까 먼저 내 마누라에게 말을 해봐. 그날 되는지 물어봐. 확실히 된다고 하면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할게. 그래. 깨서 고맙다.
일단 그날 일정 되는지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볼게. 부부 동반이라고 하고, 그래, 이야기해보고 알려줘라. 아이, 그날 내가 옆에서 너를 무시하면 내 마누라도 눈치채지 않겠어. 아주 취한 척 막말로 널 무시해주마. 크크, 소름이 다 꼈어요. 남편과 친구가 진명이를 바꿔보자며 작당 모이는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보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뼛속 깊이 느꼈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나니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찜찜했던 게 자기 엄마랑 누나도 단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뭐 다 같이 순하고 순둥이 들린 척했던 게 콘셉트인 온갖. 의심이 드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들도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대화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게 되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과 한마디를 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말 없었던 것처럼 다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결까지 집 공동명의의 소식을 듣고 아주 엄청난 계획을 꾸며 있던 것이죠. 남편은 사실 제가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바꿀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인감증명 서류를 얻어서 자기 엄마와 누나에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거짓 연기를 벌이던 것이었어요.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서류를 다음 날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딱 그 전날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어요. 드디어 제 마누라 입에서 공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아, 진짜 어느 정도 살면 삶이 바뀌어줄 줄 알았는데 바뀌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효섭이 이 녀석 진짜로 머리가 하나는 잘 돈다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이제 그 집의 반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반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같은 집에 공동명의를 하는 것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이걸 안 해줬다는 게 진짜 화나. 생각할수록 별로네. 그렇지만 드디어 우리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게 보람 있어 보여요. 희영이가 엄청 기뻐할 것 같은 마음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때가 왔어. 아이, 그래. 이제 우리한테도 집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드디어 새로운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아니라 우리 얼른 이사짐 센터를 알아보고 짐을 정리해야겠다. 맞지? 버릴 것은 좀 버리고 너희는 또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으니 새 것으로 교체했지?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은 다 버릴 걸 다 버렸어. 버리자. 아이엔 당연하지. 아, 나는 이 집에 가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 생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만 모두 정리를 해놓았거든. 희영이는 자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을 못 해줬던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애를 썼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아, 내가 진짜 여자 아내를 잘 만났다는데? 아, 진짜 나는 여기 원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게 무슨 이유일까? 완전 고소하다고나 할까? 일주 최운 통창 아파트에서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아,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이고, 말도 말라. 거기는 있어야지. 그래도 내 집보다는 지어진 지 덜 오래된 걸 구워 그 큼큼한 냄새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게 다 효섭이 그 놈 덕분이야. 용이랑 있는 앞에서 나를 아주 여자한테 얹어서 한심한 놈으로 팍팍 무시해줬다니까 그 놈 아니었으면 진명이 이렇게 빨리 못 바꿨을 거야. 그래. 야 그러면 너 집 생긴 기념으로 효섭이한테도 밥 한 끼 사야겠네. 아, 밥이 뭐야? 술도 사줄 수 있어? 이제 명이 딱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도 좀 세게 나가자고 알았지? 그때까지 들키지 말고 희영이한테 그냥 하던 대로만 해 하던 대로. 그래, 알았다. 근데 우리 가면 방 어디 쓰는 거야? 내 누나랑 나랑 방 각자 하나씩 줄 거지? 그럴게. 드레스룸에 어차피 집만이 없어서 한쪽으로 싹 정리하고 엄마 집.
놔드리고 누나는 손님방 그냥 쓰면 돼. 별로 치울 것도 없어. 형이 옷도 많이 없어서 두 분 짐이나 빠지지 말고 차곡차곡 잘 싸두세요. 제가 우리 집이 방이 총 4개였는데 안방에는 옷을 두기 싫어서 일부러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하나는 손님방으로 놔두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 방 2개를 자기네 엄마랑 누나 주면 되겠다고 미리 계산을 다 해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기집의 덕을 본다면서 씻어 아주 좋아 죽는 대화 내용이 전부였고 종종 저와 제 부모님이 짠돌이라고 욕을 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소름이 다 끼치면서 제가 공로 바꿔주는 순간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겠다면 정말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혼할까 생각했어요. 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냥 서류를 제출했고 2에서 3일 내에 공동명의로 변경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는 일단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매우 화가 나셔서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부동산에 많은 매물을 올려주셨어요. 미리 부동산과 이야기해서 남편이 없을 때만 집을 보러 오도록 했죠. 제가 집을 워낙 깨끗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시어머니와 신부가 이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이었죠. 태블릿으로 남편의 톡을 훔쳐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이미 한참 전에 이사 들어오면 된다고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도 증자에 자기네 집을 내놓고 있었으며 제 집에는 얌체처럼 몸만 쏙 들어올 생각에 화가 나서 이삿짐도 다 싸서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친구에게 집이 생겼다는 자랑을 하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진행 상황을 계속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신우의 집이 전부 나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 남편은 지금껏 한 번도 묻지 않던 진실을 은근슬쩍 물었네요. 그때 제가 가짜로 공동명의 서류를 만들어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나중에 보니 오타도 있고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나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연히 아주 죽어버리고 싶었다 한 번도 없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내내 저를 붙잡고 완전히 욕지거리를 내뱉었어요. 얘야, 너 사람이냐? 아명에 변경해준다는 말을 말던가 사람 뒤통수를 쳐. 너 이거 서류 위조해 나한테 지금 사기 친구나 다름없어. 알아.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얘 희영아, 지금 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이사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당장 오늘 내 짐들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너 혼자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생각할수록 옳게 진짜 음침하네. 몰래 톡 보면서 우리 집 팔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와, 진짜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인성 진짜 쓰레기? 아니야, 당장 우리 엄마랑 나오갈 때 없어진 건 어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리 알 때라도 해야죠. 집을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3분 중 한 분이라도 미리 물어봤어야 했었어요. 나는 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도 오래 살지 않을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살면 너무 낭비인 것 같았거든요. 얘야, 넌 나한테 이사 이야기 하나도 안 했잖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혼자 이사를 가려고 했다는 거죠. 참나, 내 가족들은 뭐 나한테 상의한 게 있어? 당장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같이 살 거라고. 다 일반적으로 통보하고 누가 누군데 상의를 안 했다고 외치는 건 미친 짓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이 계속 질질 끌면 정신 차리게 하려나요? 당신들이 뒤에서 함부로 일을 벌리는 게 아니겠어요? 꾸며진 굴곡 있는 행동에 이미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며 소송을 한번 해보자. 어디서부터 멋대로 난리를 피우는 파렴치한 새로운 인간에게 단호하게 나서보자.
이때에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들고 말을 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상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으니 이번 일은 일단 오늘로 두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응. 형민아, 너도 그만해. 지금 이런 때가 아니라구나. 엄마야, 이게 지금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해? 사람을 다그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더럽게 취급해서 취소하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따이야, 너 정말 아무런 욕심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 보이고 순수하다고만 하다가는 계좌적이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고도 남편이 계속해서 나를 도발하자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외치며 묵직한 소리를 쳤고 남편의 뒤통수를 완전히 세게 후려쳤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참느라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웃긴데 차에 올라타 떠났을 때는 너를 속이려 하고 뒤에서 공습을 가할 줄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너의 상황이 뒤바뀌자 한숨과 함께 편히 있어라고 했어. 너는 엄마한테도 맞고 오늘은 뒤통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날 바라보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뭘 하더라도 이제는 꼴 보기 싫어서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침내 저는 그 사진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부모님은 당분간 본가 근처 한 집을 임대하여 제게 머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몇 일을 보낸 후 시댁 가족들은 남편을 포함해 계속해서 전화로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래도 저는 변한 것이 있다면 이사 당일부터 시작해 모든 화를 터뜨렸던 저희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불쌍하다며 남자답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정말 끈질기게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희영아, 내가 잠깐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미쳤나봐. 아니, 저 두 모녀가 나한테 하도 집이 별로다, 구리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또 장남이 아니라 모르게 뭐 이상한 책임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겼던 모양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내가 진짜 내 가명에 바꿔준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타이밍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맞물렸던 거야. 진짜야. 그래, 알겠어. 그렇게 믿을게. 나도 그게 내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 희야. 제발. 아니, 내 말 진짜야.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믿어줘. 우리 지금 쉬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당장 집은? 우리는 짐들을 이사짐 센터에 맡겨두고 있어서 지금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집 상황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고 누가 그래? 협박을 당했나 봐. 지금 너희 가족들의 상황이나 사정이 궁금하지 않아?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도장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희영아, 제발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엄마랑 누나만 신경 써줘. 우리 엄마가 찜질방에서 생활할 아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누나도 여자라서 위험해. 정말 걱정돼.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할 시간에 부동산 가서 매물이라도 알아보든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희 집 식구들은 살 집을 안 구해줄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겠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매달리나? 본데 나는 부동산업자가 아니고 내가 내 뒤통수 치려고 했던 효섭이 신우와 시어머니랑 한 대화를 떠올리면 아직도 분이 해결되지 않아. 아, 대체 무슨 면목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야? 도장은 내일까지 찍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할 거니까. 더구나 나는 제대로 소송할 통장도 없으니 그제야 전화를 황급히 끊었어. 보아하니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으로 집을 팔아받은 보증금은 편하게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 집을 구할 보증금도 없다면 당장 찜질방에서 살았을 거야. 결국 나중에 듣니 시사람지로 반지를 구하고 이사를 갔대. 그런 도중에 나가 소송할까봐 집안이 망할 것 같았는지 순순히 이혼 서류에 서명해 줄 줄 알았다. 자기 쓸 부분들을 차곡차곡 써서 도장까지 찍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줬답니다.
행여나 버티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아이 뭐 버텼다고 한들 자기가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비치게 되었을 텐데 현명했던 거죠. 덕분에 저는 쓰레기 같은 사기꾼 가족들을 떼어내고 혼자서 다시 새 출발했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이사하게 된 것도 너무나 화나고 아까웠지만 그만큼 해서 끝나기도 했고 반자 인생을 살게 했으니 그래도 복수는 깔끔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제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나눠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연인한테도 공감 능력이 많지요. 허리가 휘었는데도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나 저를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연민이 동반된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